일부 얼어붙은 생활관과 손목의 낙인. 공정혁 중령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군사 경찰, 순찰차가 안개 낀 백령도의 도로를 달려 정보통신중대 막사로 향했다. 약속되지 않은 방문에 당황하는 당직사관의 모습은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일 뿐이었다. 중대장의 안내로 여러 생활관을 둘러본 공정혁 중령은 의도적으로 남자 생활관부터 점검하며 긴장을 늦추는 척했다. 예상대로였다. 장난기 섞인 대화 소리, 땀 냄새, 정비도구에서 나는 기름 냄새까지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공간의 증거들이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중대장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중대장은 그가 단순히 청소 상태나 시설물 관리를 점검하러 온 것이라 판단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장섰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여군 생활관이었다. 문 앞에는 일소대라는 낡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기 전 공정혁 중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상했다. 문 안쪽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다른 생활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소리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은 완벽한 침묵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생활관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 대신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소대원들, 군사 경찰 대대장님께서 생활관 점검 방문하셨다. 중대장이 외쳤다. 순간 생활관 안에 있던 3명의 하사, 윤채아, 김다솜, 박민지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했다. 필승, 각 잡힌 동작과 우렁찬 목소리.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공정혁 중령의 눈은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보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마치 인형처럼 통제된 듯한 불안감. 생활관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관물대는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고 침구는 호텔처럼 각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다들 편히 쉬어. 점검인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공정혁 중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3명의 하사들에게로 향했다. 전역 지원서를 낸 바로 그들이었다. 요즘 군 생활은 좀 어떤가? 백령도 근무가 힘들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3명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동시에 터져나왔다.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공정혁 중령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윤채아 하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공허했다. 그녀는 공정혁 중령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정혁 중령의 매서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부동자세로 곧게 내린 윤채아 하사의 오른손. 그 전투복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의 피부색이 이상했다. 정상적인 피부색이 아니었다. 윤하사. 예. 대대장님. 손목에 상처라도 입었나? 그의 질문에 윤채아 하사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격렬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공정혁 중령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아닙니다. 그냥 좀 부딪혔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김다솜 하사와 박민지 하사.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생활관을 감싼 침묵이 더욱 무겁게 숨막히게 내려앉았다. 이 멍은 누가, 왜 만든 것인가? 이 완벽한 침묵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공정혁 중령은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얼음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잠깐 손 좀 볼 수 있을까? 의무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확인만 해보려는 거니 걱정 말고.
윤채아 하사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채 사정없이 흔들렸다. 등 뒤로 감춘 손을 내놓지도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생활관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공정혁 중령은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너를 다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지도 않겠다. 결국 윤채아 하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천천히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공정혁 중령이 그녀의 전투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광경에 공정혁 중령은 물론이고 옆에 서 있던 김진우 원사와 중대장까지 숨을 멈췄다. 윤채아 하사의 하얀 손목에는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움켜쥔 듯한 선명한 보라색 손자국 모양의 멍이 끔찍하게 새겨져 있었다. 멍은 시간이 꽤 지난 듯 검붉은 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부딪힘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어떻게 된 건가? 공정혁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군사경찰 대대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채아 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침묵으로 가득 찬 생활관의 파문을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 같았다. 옆에 있던 두 하사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공정혁 중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즉시 중대장에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이 3명의 하사들은 내 특별 지휘 감독하에 둔다. 즉시 군사경찰대로 이동시켜 보호 조치할 테니 그렇게 알도록. 어안이 벙벙한 중대장을 뒤로 하고 그는 울음이 터진 윤채아 하사를 향해 그의 평생 신념을 담아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에 비로소 윤채아 하사의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와도 같은 울음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견고했던 침묵의 벽에 마침내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부 악마의 이름으로 행해진 훈육. 군사경찰대 본부. 외부와 차단된 작은 면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녹차잔이 놓여 있었지만 윤채아 하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생활관을 떠나 이곳으로 오는 내내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지금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정혁 중령은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을 섣불리 건드리면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압박이나 추궁이 아니라 시간과 안전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는 수사관의 얼굴을 지우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선배 군인으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는 정보통신중대 생활관이 아니다. 한유라 중위도 그 누구도 이 대화를 엿들을 수 없어. 이 방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보호받을 걸세.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많이 무섭고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게. 윤하사가 침묵하면 김하사도, 박하사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지금 윤하사의 용기가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열쇠.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함께 버티고 함께 눈물 흘렸던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라던 한유라 중위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려왔다. 두려움이 다시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가 간신히 첫 질문을 내뱉었다.
제가 말을 하면 정말 군 생활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공정혁 중령은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 군복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윤채아 하사의 눈빛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닫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렸다. 한유라 중위님은 악마였습니다. 마침내 열린 윤채아 하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면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유라 중위의 가혹행위는 군기 확립과 정신력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밤새도록 군가를 부르게 하거나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몇 시간씩 소대장실 앞에 서 있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폭력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녀의 훈육은 점차 집요하고 잔인한 지배로 변해갔다. 어느 날은 제 관물대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는 네 부모는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며 가족욕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다. 살을 내는 듯한 백령도의 겨울밤. 그녀들은 세면장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도록 강요당했다. 감기에 걸려 덜덜 떨면서도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렇다며 뜨거운 물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개인 과업을 시키는 것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동기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잘못을 보고하게 만들어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괴했다. 그들의 작은 세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한유라 중위는 그 세계의 유일한 신이었다. 손목에 멍은 며칠 전 아픈 동기 김다솜 하사를 감싸주려다 생긴 상처였다. 동기 챙기기 전에 내 할 일부터 똑바로 하라며 한중이가 그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움켜쥐고 벽으로 밀쳤다고 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윤채아 하사의 증언이 끝나자 공정혁 중령은 곧바로 김다솜 하사와 박민지 하사를 차례로 면담했다. 그녀들 역시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윤 하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닫혔던 입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김다솜 하사는 한중이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사적인 관계를 트집잡아 동기들 앞에서 공개적인 인격 모독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박민지 하사는 울면서 한중이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세 명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각자의 경험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고통의 근원은 단 한 사람, 바로 한유라 중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들이 전역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서로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것은 공포를 이용한 교묘한 심리적 지배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다. 모든 면담이 끝난 시각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공정혁 중령은 피해 하사들을 군사 경찰대 내에 마련된 안전 가옥으로 옮겨 쉬게 하고 김진우 원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들었지? 예. 대대장님, 솔직히 제군 생활을 통틀어 이렇게 악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김 원사의 얼굴도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제 퍼즐 조각은 맞춰졌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됐다. 이제 남은 건 가해자를 소환해서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물적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야. 공정혁 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일 아침 즉시 한유라 중위를 소환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함한 피의자의 모든 권리를 고지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아마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똑똑하고 치밀한 여자일 테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훈육으로 포장하려 들겠지. 그의 말대로였. 어둠 속에서 들려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막 진실을 향한 문을 열었을 뿐이었. 문 안쪽에는 교활한 가해자와 그녀를 비호할지도 모르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관성이 기다리고 있었. 공정혁 중령은 굳게 주먹을 쥐었. 이 어둠의 목소리들이 다시 침묵 속에 갇히게 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저 어둠을 걷어내고 등불을 밝히리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 3부. 강철 가면을 쓴 괴물. 다음 날 아침 군사경찰대 건물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젯밤 피해자들이 쏟아낸 고통의 무게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마침내 한유라 중위가 중대장과 함께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마치 잘 조각된 강철로 만든 가면을 쓴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어젯밤 피해자들이 울부짖으며 묘사했던 그 끔찍한 가혹행위의 가해자라는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당당하고 억울한 표정마저 짓고 있었다. 필승, 정보통신 중대 1소 대장, 중위 한유라입니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공정혁 중령은 그녀를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저 완벽한 통제력, 저것이 바로 그녀의 무기이자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근원일 터였다.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공정혁 중령이 한유라 중위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진우 원사가 옆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이었다. 공중령은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한 후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찔렀다. 한중희, 윤채아, 김다솜, 박민지 하사는 지난 수개월간 자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전부 사실인가? 그의 예리한 시선이 한유라 중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강철 가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어처구니 없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폭행과 가혹행위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훈육지도였다고 주장했다. 저는 제 소대원들을 해병대 부사관으로서 강하게 키우기 위해 훈육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대장님, 여기는 해병대입니다. 특히 최전방인이 백령도에서 여군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들이 나약한 마음을 극복하고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길 바랐을 뿐입니다. 일부 하사들이 저의 지도 방식을 오해하고 과장해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물 흐르듯 유창했고 그럴듯하게 들렸다. 해병대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아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오해하는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그녀는 심지어 눈시울을 살짝 붉히기까지 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저는 정말 그들을 아꼈습니다. 친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데 유독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병사들에게는 조금 더 관심을 쏟고 때로는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어 돌아오니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저의 엄격함 뒤에 숨은 애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군 생활의 어려움을 제 탓으로 돌리며 오해하는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공정혁 중령이 어젯밤 피해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 이것이 그녀가 그동안 다른 지휘관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가해자들의 자기 합리화를 지겹도록 봐왔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필요악 혹은 선회로 포장하는 데 능숙했다. 공중령은 더 이상 감정적인 접근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이 여자는
감정에 호소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논리는 견고한 성벽과 같았.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작은 균열을 찾아야 했. 전략을 바꿔야 했다. 좋다. 한중희의 주장은 잘 들었. 그렇다면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해보지. 공중령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건조해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사실만을 파고드는 수사관의 목소리였. 지난달 15일 밤 11시 윤채아 하사는 왜 전투복 차림으로 소대장실 앞에 서 있었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자 한유라 중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렸. 완벽한 가면 위에 처음으로 드러난 실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리 준비해둔 듯한 답변을 내놓았. 그날 윤하사가 통신 보안 규정을 어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간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킨 것뿐입니다. 규정 숙지가 미흡하여 보충 교육을 한 것을 가혹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 수요일 김다솜 하사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일어선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일로 식욕이 없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굶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되어 따로 불러 면담까지 했습니다. 박민지 하사가 자네의 개인 빨래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중령의 추가 질문에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 아, 박 하사 말입니까? 마음이 참 여린 아이입니다. 부대 생활에 힘들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제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상황을 정당한 군대 규율, 개인의 문제, 혹은 선의의 오해로 치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끝없는 진실 공방이었다. 공정혁 중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 그녀는 절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강철 가면은 너무나도 두껍고 견고했.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녀의 입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사람의 기억처럼 왜곡되거나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형태의 흔적을. 공정혁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조사는 이만하지. 하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중희. 한유라 중위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미세한 안도감과 함께 의기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경례하고 조사실을 나섰다. 그녀가 사라지자 침묵을 지키던 김진우 원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저렇게 나오니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물증 없이는 저 여자를 무너뜨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정혁 중령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 알고 있네. 그는 김원사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지금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김진우 원사의 눈이 번쩍 뜨였.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 하지만 대대장님, 저렇게 치밀한 자가 흔적을 남겨뒀을까요? 분명 전부 지워버렸을 겁니다. 공중령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 그래서 더더욱 해야 하네. 완벽한 범죄는 없어.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바로 가장 큰 허점이야. 그녀는 자신의 통제력을 증명할 흔적을 어딘가에 반드시 남겼을 걸세. 지워진 메시지, 숨겨진 파일, 혹은 자신도 모르게 남긴 기록. 그 디지털의 먼지를 뒤져서 저 강철 가면을 깨부술 증거를 찾아내야 하네.
그는 말을 이었. 대상은 한유라 중위의 개인 휴대전화, 사무실과 숙소의 컴퓨터,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을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저장 매체다. 하나도 빠짐없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간다. 전장은 이제 인간의 기억과 거짓말이 뒤엉킨 조사실이 아니었. 한치의 오차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 디지털의 세계로 옮겨지고 있었.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을 것 같은 한유라 중위의 디지털 기기에서 과연 수사팀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4부 삭제된 기록, 되살아난 진실. 한유라 중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라는 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군사 경찰대 디지털 포렌식 팀이 즉시 투입되었. 팀의 리더는 이제 막 대위로 진급한 젊은 장교였지만 사이버 수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었. 그는 한유라 중위에게서 압수한 최신형 스마트폰과 개인 노트북, 사무실 PC를 분석실로 옮겨 작업을 시작했. 하지만 전장은 이제 인간의 기억이 아닌 디지털의 세계로 옮겨지고 있었. 그리고 그곳에서 수사팀을 맞이한 것은 절망적인 보고였. 대대장님, 한유라 중위 보통이 아닙니다. 분석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포렌식 팀장이 굳은 얼굴로 공정혁 중령에게 보고했. 휴대전화와 노트북 모두 최근에 공장 초기화를 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목록, 사진 갤러리까지 전부 비어 있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한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였. 그렇게 치밀한 성격의 한유라 중위가 증거를 그대로 남겨둘 리 없었. 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눈앞이 캄캄했. 수사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 만약 이대로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과 가해자의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인 한유라 중위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음의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 공정혁 중령은 초조해하는 팀원들을 독려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건 불가능한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복구율이 높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석팀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 복구 작업에 매달렸.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해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마침내 지쳐가던 분석실에 한 줄기 빛이 비쳤. 찾았습니다. 대대장님. 밤샘 작업에 지쳐가던 포렌식 팀장의 외침에 분석실의 모두가 주목했.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강철 가면의 첫 균열이었. 분석팀이 복원해낸 것은 그녀가 대학 동기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의 일부였. 내 소대에 있는 하사들. 정말 수준 이하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작전을 하겠냐. 머릿속에 든 게 없는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돌아서서 잊어버린다. 군기가 빠져서 그래. 내가 아주 제대로 정신개조 시켜주고 있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역시 메가약이다. 대화 내용에는 피해 하사들을 수준 이하,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들 등으로 비하하며 자신의 정신개조 방식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다. 이것만으로 폭행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 그녀가 부하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녀의 훈육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 조사실에서 보였던 아끼는 후배라는 말은 완벽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직접적인 건 없나? 공정혁 중령이 다그쳤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팀장이 말했다. 피해 하사들의 휴대전화도 함께 분석 중인데 유독 윤채아 하사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메신저 앱의 데이터 손상률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정혁 중령의 직감이 번뜩였. 그 앱을 집중적으로 복구해보게. 몇 시간의 추가 작업 끝에 마침내 분석팀은 환호성을 질렀다. 윤채아 하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것은 바로 한유라 중위가 소대원 전원을 강제로 가입시킨 업무 지시용 단체 대화방이었. 한중위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하사들에게 이 대화방에서 나갈 것을 강요하고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지만 윤 하사의 휴대전화에서 오류가 발생해 데이터의 일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대화방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 그것은 실시간으로 기록된 지옥의 일지였. 오전 17 전원 기상. 5분 내로 생활관 복도에 집합. 복장 불량한 인원 나올 시 오늘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해라. 오전 30 박민지 하사. 내가 어제 보고한 업무 계획서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군복 벗어라. 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동기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직접 발표해봐. 오후 5 김다솜. 오늘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중대장님께 지적받았. 연대 책임이 뭔지 보여주지. 전원 지금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 머리 밟고 대기한다. 김다솜 하사에게 고마워하도록. 그곳은 업무 지시방이 아니었. 24시간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감옥이었. 폭언과 협박, 인격 모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진술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분석팀원이 윤채아 하사의 개인 컴퓨터 문서, 파일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것이었.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숨겨놓았던 파일 하나가 복원된 것이다. 그것은 한유라 중위가 윤 하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해둔 텍스트 파일이었다. 윤채아 하사, 내가 요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겠다. 하지만 명심해. 네가 여기서 겪는 모든 일, 네가 흘리는 모든 눈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네가 만약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나는 너를 상관, 모욕 및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다. 내 군 생활은 물론이고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줄 수 있어.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군인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라.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한유라 중위의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의 완성본이었. 공정혁 중령은 복원된 증거들을 프린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디지털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저 오만하고 견고했던 강철 가면을 산산조각 낼 시간이었. 그는 곧바로 한유라 중위에 대한 2차 소환을 명령했다. 오부. 무너진 성벽. 뒤틀린 자백. 한유라 중위는 두 번째 소환에 응하며 조사실로 들어섰.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아마도 군사경찰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번 조사가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노골적인 자신감마저 서려 있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지루한 조사를 끝내고 자신의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갈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공정혁 중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리에 앉혔. 그리고는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 한유라 중위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 복원된 대학, 동기와의 대화 내용이었. 그녀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공정혁 중령은 그녀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 친동생처럼 아꼈다는 부하들을 수준 이하,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들이라고 표현했더군. 이것도 훈육의 일환인가?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에게 푸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으시는 건 과하십니다. 한유라 중위는 아직까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가면은 여전히 견고했. 하지만 공정혁 중령은 그녀에게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 그는 곧바로 다음 증거를 내밀었. 바로 단체 대화방의 로그 기록이었. 종이 위에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 오전 2시 17분. 전원 기상.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직접 발표해봐. 전원 지금부터 머리 밟고 대기한다. 공정혁 중령이 기록을 나직이 읽어내려가자 한유라 중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기록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녀의 강철 같던 가면에도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절박한 만큼 공허하게 들렸. 공정혁 중령은 그녀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 윤채아 하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그녀가 직접 타이핑해서 보냈던 협박 메시지 전문이었다.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줄 수 있어.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다. 프린트된 종이를 본 순간 마침내 한유라 중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고 꼿꼿했던 허리가 힘없이 무너졌.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 그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자술서나 다름없었. 그녀는 무너진 성벽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견고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불안하고 뒤틀린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고 공허한 눈에서는 초점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 공정혁 중령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직하지만 온 조사실을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 왜 그랬나? 한중위?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해야만 했나? 그 질문에 한유라 중위는 오랫동안 침묵했.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녀의 자백은 분노와 자기 연민, 그리고 뒤틀린 강박관념으로 가득 찬 한편의 비극적인 독백이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 여긴 해병대입니다. 여군 장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강하고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제 부하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시선들이, 그 수군거림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실적과 진급에 대한 강박관념은 상상을 초월했. 그녀는 자신의 소대를 가장 완벽한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소대로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뒤틀린 욕망 속에서 부하들은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 부하들의 작은 실수는 그녀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 자신의 완벽한 경력에 흠집을 내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자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받아들여졌.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다그치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하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애들이 완벽해져야 제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자백은 끝없이 이어졌. 자신의 불안감과 강박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폭력을 부하들에게 투사했던 지난날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 결국 그녀의 끔찍한 가혹행위는 부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공욕과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단 한순간도 공감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좌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을 토로했다. 모든 자백이 끝나고 조사실에는 한유라 중위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공정혁 중령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왔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진우 원사가 다가왔다. 대대장님. 자백했다. 공정혁 중령은 짧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목도한 자의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김원사에게 지시했다. 한유라 중위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하게, 사건 관련 서류 일체도 정리해서 함께 송치하도록. 알겠습니다. 김진우 원사가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자 공정혁 중령이 그를 다시 불렀다. 김원사. 예. 대대장님. 피해 하사들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네. 그리고 심리지원팀과 즉시 연결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지시를 마친 공정혁 중령은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정보통신중대 건물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막이 내리고 있었다. 어둠의 중심에 있던 가해자는 무너졌고 진실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둠을 걷어낸 작은 등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6부. 재판정의 눈물과 용기의 연대. 한유라 중위의 구속 소식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문이 되어 제유교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건은 이제 공정혁 중령의 손을 떠나 더 크고 공식적인 절차의 레일 위에 올라탔다. 한편 파문의 중심에 있는 윤채아, 김다솜, 박민지 하사는 군사경찰대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각자 고립된 섬처럼 지내던 어느 날 밤,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깬 박민지 하사의 방으로 다른 두 사람이 달려왔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유라 중위에게 뺨을 맞았던 날의 분노, 가족을 모욕당했을 때의 절망감, 추운 겨울 찬물에 내던져졌을 때의 서러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자 이상하게도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옆에 동기 역시 똑같은 지옥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안전가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포와 절망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가장 끈끈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연대가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다. 침묵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피해자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친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해병대 제유교단 보통 군사법원, 군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서기들이 자리한 법정은 민간 법원과는 다른 특유의 엄숙하고 서늘한 공기가 흘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한유라 중위는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구속 당시 무너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교묘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한중희의 폭행과 폭언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행위가 해병대의 강인한 군기를 확립하고 부하들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과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희의 화려했던 근무 경력과 수많은 표창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가 얼마나 군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아꼈는지를 역설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피해 하사들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당한 훈육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 문제 부사관이라는 뉘앙스로 몰아갔다. 법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갈 때쯤 첫 번째 증인으로 김다솜 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변호인의 집요한 반대 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박민지 하사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유라 중위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채아 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한유라 중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한때는 그 눈빛만 마주쳐도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법정 전체를 울렸다. 피고인은 저희를 강한 해병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희의 실수는 피고인의 완벽한 경력의 오점이 되었고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은 피고인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위협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녀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변호인은 당황하며 그녀의 증언을 흔들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이 많았고 동기들을 선동해서 이번 사건을 꾸며낸 것 아닙니까? 윤채아 하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무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더 이상은 살 수 없었기에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동정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겪은 일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폭력으로 제대로 불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증언에 이어 군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단체 대화방의 기록과 협박 메시지였다. 차가운 법정안 스크린에 떠오른 새벽 이시의 강제 기상명령과 인격 모독적인 폭언.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주겠다는 섬뜩한 경고는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게 만드는 빛과 같은 증거였다. 선고 공판일, 군사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윤채아, 김다솜, 박민지 하사는 나란히 방청석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공정혁 중령과 김진우 원사가 묵묵히 서 있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그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피고인 한유라 중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 측의 훈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관의 훈육권은 부하의 인격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약자인 부하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은 것은 군의 근간인 전우애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결문이 익히는 동안 한유라 중위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한유라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땅, 판사의 선고와 함께 법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그 순간 윤채아 하사와 동기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안도감. 자신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그리고 짓밟았던 존엄을 되찾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판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소속 부하들의 신상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방치한 관리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 중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중대장에 대한 판결은 군 전체에 더 큰 경종을 울렸다. 재판이 끝나고
3명의 하사는 법원 복도에서 공정혁 중령과 마주쳤다. 공정혁 중령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생 많았다. 너희들은 정말 용감했고 진정한 해병이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에 3명의 하사들은 눈물 섞인 미소와 함께 답례했다.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씻겨 나가는 듯한 순간이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맞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였다. 군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춘 등불이었다. 법적인 심판은 끝났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싸움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제부터 군 전체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었다. 에필로그. 상처 위에 돋아난 단단한 쇠살. 한유라 중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 아래 잠겨있던 군대 내 인권 문제라는 거대한 빙산을 수면 위로 드러낸 충격파와 같았다.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국민적 질타와 자성의 요구에 직면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나서서 전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변화의 의지를 보였다. 가장 먼저 여군 인권 보호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윤채아 하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해병대 레드 휘슬, 레드 위슬 시스템의 개발이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인권 침해 사실을 외부 감독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군 내부의 폐쇄적인 보고 체계에 숨어있던 목소리 없는 비명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었다. 도입 초기 몇몇 간부들은 불신과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실제로 몇 건의 부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시정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제 부조리를 저지르려는 자는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스마트폰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고통받는 병사들은 자신의 손안에 작은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사건의 진원지였던 정보통신 중대에도 불어왔다. 사건의 상처가 깊이 남은 부대였지만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부대원들은 아픔을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매주 금요일 저녁 자발적으로 열리는 촛불 간담회였다. 처음에는 몇몇 인원만 어색하게 참여했지만 계급과 성별, 직책을 떠나 서로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들어주는 시간이 쌓이면서 촛불 간담회는 부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촛불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전우회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다. 한때 공포와 침묵으로 얼룩졌던 생활관은 이제 연대와 존중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었다. 강단에 선 윤채아 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한때 침묵이 생존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은 침묵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부하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지휘봉은 부하를 향한 폭력의 몽둥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3명의 하사, 윤채아, 김다솜, 박민지는 군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재판이 끝난 후 잠시 휴직하며 심리치료와 함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그저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경험을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써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들은 해병대 인권센터에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고 몇 달 후 인권 리더십 교육 강사가 되어 전국의 부대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윤채아 하사가 사건의 본질과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김다솜 하사는 트라우마 치유 과정과 동료 간의 심리적 지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민지 하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소통 방법과 갈등 해결 능력을 교육했다.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강의는 그 어떤 이론 교육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강의를 듣는 수많은 장병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었던 공정혁 중령은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재발방지 종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사건의 전말과 수사 과정,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과 부대의 변화 모습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다. 이 백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군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짐의 기록이었다. 백서는 전군 지휘관 필독 자료로 배포되었고 장교 양성 과정의 중요한 교재로 채택되었다. 그는 백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입은 자리에 도단한 새살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침묵하던 이들의 연대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조직의 의지가 모일 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은 밝혀질 수 있다. 이 백서가 또 다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백령도의 푸른 바다 위로 여전히 훈련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젊은 해병들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강한 군대는 가장 완벽한 군대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군대라는 믿음. 고통과 침묵으로 얼룩졌던 공간이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군대 내 인권과 존엄을 위한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